지금 중국의 경제는 2014년, 15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중국의 경제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은 중국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내부의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부동산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일단 중국 전체 빈집, 그 빈집이 대략 1억 채에서 한 1억 2천만 채 정도가 됩니다. 이게 이제 어느 규모냐면 한국의 빈집을 대략 한 150만 채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빈집은 한국에 비해서 67배예요. 공산주의나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에서는요, 이 경제가 붕괴가 되면은요, 체제가 붕괴되거나 최악의 경우는 국가 붕괴까지도 갑니다. 자, 우리는 20세기에요. 공산주의식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붕괴했는지를 우리는 봤습니다. 21세기에는 우리가 중국 사회주의식 관치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결말을 나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문 미래학자로 활동하고 있는 최윤식 박사입니다. 한국 위대한 반격의 시간이라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요. 오늘 그 책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중국 상황이라든지 또 한국 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부동산 위기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중국 부동산 위기가 진행되고 있나요? 네, 일단 우리가 이제 중국의 부동산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면 먼저 중국의 최근에 코로나 전후에 중국의 경제 상황을 조금 한번 보고 갈 필요가 좀 있습니다. 제가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이 첫 번째 자료는 중국과 미국의 중앙은행하고 정부 지출 추이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의 비교인데, 보시는 대로 중국 같은 경우는 2015년, 2019년 긴축 기간에 이제 미국이 이제 긴축을 좀 실시했죠. 이때 미국은 중앙은행이 대차대조를 좀 많이 줄였는데 중국은 사실 그다지 속도는 좀 줄었는데 감소시키는 그런 추세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때 이제 중국 정부의 부채하고 미국 정부의 어떤 부채를 좀 비교해 놓은 건데요. 중앙은행 긴축 기간에 보면 중국 정부의 부채가 꽤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미국의 긴축 기간에. 그러니까 돈 풀기를 계속 했다라는 거죠. 이 그래프도 좀 한번 보면 좋은데요. 이건 이제 중국의 기준금리 그리고 지급준비금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건 2015년부터인데요. 보시는 대로 2015년부터 중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미국이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는 대로 중국은 계속 기준금리를 내리는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급준비율도 보시면 2014년, 15년 요 때부터 현재까지 지급 준비율도 계속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의 부채도 늘리고 그리고 중앙은행이 대차대조표도 그렇게 많이 줄이지도 않고 기준금리도 내리고 지급 준비율도 내리고 딱 보면 돈을 엄청 계속 풀고 있다는 거죠. 2014, 15년부터 이제 돈을 푸는 거죠. 미국은 긴축 기간인데 중국은 거꾸로 돈을 많이 풀고 있는 기간이에요. 동일한 기간에. 자, 이 그래프는 동일한 기간에 중국과 미국의 GDP 성장률입니다. 보시면 중국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5년부터 돈을 막 풀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5%, 6%를 가죠. 이것이 이제 예를 들면은 돈 풀기를 안 하고 정상이다라고 하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도 5%대, 6%대를 겨우 지금 맞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5, 6%를 맞춰야 되는 이유는 중국의 일자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규 일자리를 증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청년 실업자. 그래서 억지로 맞춘 거죠.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풀어도 5, 6%를 억지로 지금 겨우 맞췄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충격을 받고 일시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하고 요 근래에는 그 전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반면에 밑에 보면 미국은 긴축을 하고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경제성장률 3%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버텨주는 힘이 미국이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역시 코로나19 전후에서 중국의 산업 생산하고 기업 이익 그리고 실물 경제의 대표적인 지표 중에는 자동차 생산이나 시멘트 생산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 눈에 확 띄듯이 중국이 보면 무역전쟁 기간에 산업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기업 이익도 정체하고 감소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보시면은 2010년 초반 때까지는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가 굉장히 심각하게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역시 자동차 생산이나 시멘트 생산 같은 경우에도 2015년, 16년부터 거의 정체에 빠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 더 보겠는데요. 주택 가격이나 무역 수지를 좀 보죠. 밑에 게 이제 무역 수지인데요. 보시면 무역 수지가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때, 트럼프 행정부 때, 바이든 행정부 때 미국과 중국이 이제 패권 전쟁, 무역 전쟁을 시작한 거죠. 무역 전쟁이 가장 극대화됐던 건 트럼프 행정부인데 사실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지금 중국의 어떤 무역 수지를 보면 2010년 이전의 성장률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잘 버티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 그래프는 동일한 기간에 중국의 어떤 주택 가격인데 중국이 이제 돈 풀기를 2015년부터 했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반등을 좀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직전 2019년부터는 지금까지 기준금리, 지준율 인하, 그 다음에 돈 풀기 뭐 이렇게 계속해도 주택 가격 지수는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죠.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이 그래프는 중국의 소매 판매, 물가, 가계부채, 총부채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듯이 지금은 중국의 물가가 굉장히 좀 미국보다 상당히 낮은데요.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중국 물가가 안정이 아니라 실물 경기 침체다라고 봐야 되고요. 코로나19 기간에 가계부채 증가율이 정지가 했어요. 그리고 총부채 증가율도 보면 지금 역사상 최저점에 있는 거죠. 이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중국의 경제는 2015년, 14년, 15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돈을 엄청나게 풀어도 경제 성장률 우리가 5%, 6%라는 것은 그것만 보고 있으면 꽤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경제가 상당히 안 좋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중국의 경제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은 엄밀히 보면 무역 전쟁에 의해서 뭐 예를 들면은 수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심각한 타격을 봐서 그런 것보다는 중국 내부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 내부의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부동산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중국의 부동산을 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중국과 한국과 일본의 부동산을 좀 분석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중국의 인구는 우리가 잘 아는데 14억 뭐 2,500만 정도가 돼요. 한국이 한 5,155만이 되죠. 그러니까 인구로 보면 중국이 한국보다 28배가 커요. 일본이 한 1억 2,300만 정도가 되니까 일본하고는 한 11.6배 정도가 중국의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GDP는 얼마가 되느냐? 2022년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18조 달러가 조금 넘는 그 수준이고요. 한국은 뭐 같은 기간에 1.7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GDP는 한국보다 한 10.8배 정도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본이 같은 기간에 4.3조 달러였거든요. 그러면 일본하고 중국의 차이가 대략 한 4.25배 정도가 돼요. 자, 이건 뭐냐면 중국의 인구와 한국, 일본의 인구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GDP를 좀 비교하면 경제 수준은 한국과 일본과 예상되는 차이에 좀 부합합니다. 중국의 규모는 크지만 경제 발전이나 수준을 보면 부합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부동산은 좀 달라요. 부동산에 우리가 자료를 좀 보면 이제 중국 부동산 자료가 사실은 뭐 그렇게 정확한 자료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자료들을 리서치하고 해봤는데 일단 대략 공통적인 평균치를 좀 뽑아봤는데요. 일단 중국 전체 빈집, 그 빈집이라고 하는 뭐 시골에 버려진 집 포함 모두 다 하는 겁니다. 그 빈집이 대략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한 1억 채에서 한 1억 2천만 채 정도가 됩니다. 이게 이제 어느 규모냐면 한국도 빈집이 있거든요. 고령화되니까 한국의 빈집을 대략 한 150만 채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빈집은 한국에 비해서 67배예요. 그러면 일본은 빈집이 얼마나 되느냐? 초고령화됐죠? 일본은 대략 전문가들이 한 850만 채에서 1000만 채로 봅니다. 그러면 중국과 비교해서 대략 한 12배 정도 중국이 더 높죠, 빈집이. 그러면 이건 뭐 시골에 버려진 집, 뭐 이런 집까지 다 포함했으니까 조금 더 실제적으로 해서 뭐 중국에서 미분양이 됐거나, 지었는데 미분양이 됐거나, 혹은 뭐 공사가 중단이 됐거나, 아니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사서 투자를 위해서 샀지만 아직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그런 집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보는 부동산 경기와 관련된 어떤 빈집이죠. 대략 한 5천만 채가 넘는 걸로 추정합니다. 요 규모도. 그러면 한국도 비슷한 게 있겠죠. 한국의 미분양은 연간차를 보면 7만에서 한 10만 채 정도. 이제 이걸 이 미분양분을 포함해서 한국에도 이제 샀는데 임대를 위해서 임대를 하기 때문에 이제 빈집이 있거나 혹은 뭐 별장용 빈집 뭐 이런 게 있겠죠. 이걸 합치면 대략 한국에서는 요 규모가 한 80에서 한 100만 채 정도 추정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비교해 보면 중국이 한국보다 50배가 많은 거거든요. 이것도. 전체 총 빈집은 대략 한 67배. 실질적인 빈집들은 한 50배가 중국이 많아요. 한국보다. 일본은 이런 임대라든지 뭐 미분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있던 뭐 별장용 빈집 뭐 이런 부분들이 일본은 대략 한 500만 채 정도로 추정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 일본보다 한 10배 정도가 많은 거죠. 자, 이건 뭐냐면 중국의 GDP 경제를 제가 처음에 비교했죠. 인구 대비. 이거는 예상에 부합하다라는 거죠.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경제적인 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부합한 비율에 비해서 배수는 있지만 부합한 차이예요. 그런데 이 부동산은 훨씬 더 크죠.
이 말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일본의 수준에 부합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빈집이나 미분양의 이 차이가, 이 말은 뭐냐면 중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 일본처럼 세계 최고의 초고령 사회나 혹은 제로 성장 사회에서나 나올 법한 수준의 지금 빈집을 보유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경제는 아직도 격차가 있는데 일본과, 그런데 빈집의 규모, 즉 특별히 부동산만은 거의 초고령화 사회 그리고 제로 성장 사회에서나 나올 법한 빈집,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상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보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요 수요가 지금 2014년 15년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 경제가 지금 이상하게 좀 계속 침체로 가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사실 꽤 많이 늘었어요. 네, 더 늘었다. 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규모에 포함된 거죠. 증가 속도가 더 빨랐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지금 현재 중국의 부동산의 상황입니다. 일본은 부유하게 늙었다면 중국은 가난한데 늙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지금 일본은 부유하게 늙고 한국은 그런 대로 어느 정도 중산층이 형성되면서 지금 이제 늙어가고 있고, 중국은 아직 전체의 어떤 평균적인 수준이 한국이나 일본처럼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가난한 나라죠. 그런데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특히 부의 불균형 분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일본의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가난한데 벌써 늙는 나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에 대한 앞으로의 모습들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우리가 조금 예측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가 2020년 말 1경 1,852조 원으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이렇게 큰 규모로 형성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뭐 숫자 자체가 크니까 우리가 감이 안 오는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시청자분들이 감안하셔야 되는 게, 어쩌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경제와 한국 경제의 차이가 좀 크게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물론 그 숫자도 사실은 위험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가 지금 왜 그랬느냐,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는 중국이 그동안 발전의 어떤 그 힘이 뭐였느냐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하나는 말 그대로 중국이 농업 국가에서 제조업 국가로 넘어오면서 다양한 어떤 수출을 하는 수출 국가로 갔다라는 그 힘이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건 이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중국이 성장하면서 중국이 어떤 그 건설과 관련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죠. 거기에 기인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일어난 게 많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른 선진국도 다 그렇게 일어나는데, 우리가 조금 문제라고 보는 것은 두 개의 밸런스가 안 맞다라는 겁니다. 이 밸런스가 불균형된 게 중국의 총 어떤 경제 성장률에 묻혀서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문제가 드러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의 이제 경제 성장률을 좀 들여다보면, 대략 인프라하고 부동산 개발 관련해서 대략 GDP 성장의 한 44%가 거기에서 나왔어요. 전 세계 평균이 어느 정도 되면 인프라 부동산이 대략 한 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배가 조금 안 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내수시장, 서비스시장 구조가 자영업자가 가장 높았을 때가 OECD 평균의 2배였어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신지 아시죠?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코로나 이전부터 침체기로 들어가면서 자영업자가 수가 점점 줄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수는 지금 OECD 평균을 훨씬 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은 한 나라의 경제 성장에서 인프라와 주택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평균이 25%인데 중국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44%의 기여도를 가지고 성장을 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 평균으로 따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블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정부가 토지 사용권을 팔아서 1년에 1천조 원 넘는 수익을 내죠. 그러니까 중국은 토지가 개인 소유가 아니니까 장기 임대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되면서, 그리고 어떤 과잉 생산 이런 걸로 만들어진 게 이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부채로 쌓였고, 뭐 그 안에도 보면 이게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이 부분으로도 조금 비교해 볼 수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도 한국도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버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동산 버블에 그림자 금융이 차지하는 어떤 그 역할이 꽤 크거든요. 한국은 그림자 금융 규모가 대략 한 275조 원 정도로 추산해요. 근데 중국은 2019년 기준으로 보면 한 4천조 원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다른 지표에서, 그러니까 총 부채로 봤을 때 그런 아까 부채 어마어마한 규모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경제는 어떻게 이제 흘러갈 것으로 보시나요? 제가 이제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미중 패권 전쟁을 다루고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중국 경제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좀 버려야 된다. 중국 경제가 규모가 너무 크니까 거기 나온 숫자가 어떤 그 액면가의 숫자가 굉장히 크고 거의 농업 국가에서 발전을 시작하니까 초기 성장률이 굉장히 크죠. 그 초기 성장률이 점점점 약화되더라도 그 규모가 굉장히 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굉장히 큰 환상을 좀 가졌죠. 중국에 대한 환상을 좀 버려야 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좀 할 수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중국의 경제를 뭐 중국식 자본주의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영미식 자본주의의 대안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중국의 자본주의는 굉장히 좀 다르다. 새로운 모델이다. 혹은 뉴 노멀이다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환상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는 20세기에요. 공산주의식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붕괴했는지를 우리는 봤습니다. 21세기에는 우리가 중국 사회주의식 관치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결말을 나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영미식 자본주의도 불안하죠. 영미식 경제 시스템도 불안합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도 만들고 반복적인 경제 위기도 오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영미식 자본주의는 대략 보면 한 10년 주기로 반복적으로 경기 침체가 와요. 그러면 주식시장 침체든지 뭐 자본시장의 충격 또 때에 따라서는 부동산 시장 붕괴 이렇게 오죠. 그런데 이 충격이 오면 이 영미식 자본주의 같은 나라, 뭐 우리나라 마찬가지고요. 이런 데에서는 뭐 사실 충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경제 충격도 오지만 정치적으로도 충격이 와요. 그래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 공산주의나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에서는요. 이 경제가 붕괴가 되면은요. 체제가 붕괴되거나 최악의 경우는 국가 붕괴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이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최대한 정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경기의 침체, 그 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뭐 정확히 하면 더 훨씬 더 길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오면 훨씬 더 빠르게 더 강하게 개입을 해서 그 충격을 상쇄시키죠. 그래서 생긴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측면에서 부동산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부동산이 버블이 많고 거기에 따른 부채가 많아도 지금까지 중국 경제가 보여준 그런 환상적인 면 때문에 뭐 이것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두 가지 얘기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모를 봤을 때는 곧 붕괴할 거다. 대붕괴가 올 것이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시장 경제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붕괴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저런 식의 부동산 버블 수준이고 부채 수준이면 뭐 선진국,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체제 안에서도 뭐 심각한 붕괴가 오겠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맞는단 말이죠. 안 맞는 이유는 정부의 개입이 굉장히 크다. 우리나라도 부동산 예측이 사실 일반적인 다른 자본시장의 예측보다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이 시장 경제,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시장의 자유를 주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 각종 선거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정권이 교체되거나 혹은 국회의원이 지역구를 잃거나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정치권에서나 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여기에 대처도 많이 하고 사실은 개입도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게 그게 더 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이 규모에 비해서 부동산 버블의 규모에 비해서 사실 우리 예측대로 그게 잘 안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쪽에서는 중국의 경제에 대한 어떤 자신감, 뭐 잠재력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붕괴될 일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중국은 완전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일부만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의 정부 혹은 시진핑 정부가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또 중국의 경제 규모가 있으니까 부양책을 실시해도 굉장히 대규모로 부양책을 실시해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넘어가는 것 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어떤 공산당이 그리고 시진핑 정부가 경제의 신은 아니에요. 세상에 이치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도 이치를 따라 돌아가거든요. 제가 이걸 버블의 이치라고 그러는데요. 버블은요 언젠가는 붕괴됩니다. 그 언젠가가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노멀하냐 그보다 더 길어지느냐 개입하면 딜레이가 걸리니까요.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은 그냥 딜레이가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버블의 법칙이 있는데 많이 오르면 많이 떨어집니다. 적게 오르면 적게 떨어지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부동산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 부동산이 코로나19 전후로 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3차 폭등기 이렇게 평가하는데 많은 지역에서 부동산이 올랐죠.
어떤 지역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어떤 지역은 많이 떨어져요. 요 근래 부동산 가격이 미국이 긴축에 들어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그 하락한 데를 잘 보시면 꽤 많이 하락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유가 간단해요. 그 기간 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이 오른 데는 많이 떨어졌고요. 적게 오른 데는 적게 떨어졌고요. 어떤 데는 하락하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 하락하지 않은 데는 왜 하락하지 않았을까요? 그 부동산 3차 폭등기에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버블의 두 번째 법칙이에요. 이 법칙이 중국에도 예외는 아니에요. 단 중국은 딜레이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부동산 버블을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주기적으로 부동산을 버블을 사실 가장 좋은 것은 털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계속 누적시키고 딜레이 시키면 지금은 안 터지지만 즉 두세 번 터질 것 한 번으로 줄일 수 있겠지만 두세 번 동안 터지지 않은 게 한 번에 터지니까 굉장히 심각한 충격을 보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시장이 맡기면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사태보다 더 큰 충격이 부동산 시장에서 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중국의 정치 체제죠. 이게 늘 이게 딜레이를 만드는 요소거든요. 중국은 만약에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사태가 오는 것처럼 중국 부동산 시장이 붕괴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미국은 서브프라임 위기 사태가 터졌을 때 미국의 실업률이 10% 확 넘었습니다. 그거 내리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국은 그 이상으로 터질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이 부동산 버블이 붕괴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6월 청년 실업률이 21.3%까지 공식 기록이 나왔어요. 이건 공식 기록입니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 공식 기록보다 실제 실업률은 3배가 높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공식 지표가 21.3%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 통계를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면 붕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이것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놔서 자연적으로 터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버블이 해소가 돼서 크래시가 돼서 빠르게 회복돼서 가는 것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부동산 버블이 이렇게 막 쌓이게 되면 아까도 제가 보여드린 그래서 제가 경제를 보여드린 건데요. 그것과 맞물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뭡니까? 네, 물가도 안 오르고 경기 침체가 오고 소비도 안 늘고 하는 현상도 일어나죠. 이게 성장률도 떨어지고 이 저성장이라는 겁니다. 부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일정 수준 내가 임금이 계속 따라서 올라가 주면 부채의 부담이 있어도 계속 소비력을 유지하는데 임금의 상승 속도가 줄어들고 그리고 임금 상승이 혜택을 받는 계층들이 줄어들고 그럼 이제 부의 불균형이 늘어나겠죠. 이런 상황에서 집값은 뛰고 부동산 부채는 커지면 결국은 사람들은 버티다 못해 어느 한쪽에서의 소비를 줄여야 되겠죠. 그게 지금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언제나 자연스럽게 해소될까요? 부동산 부채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거나 혹은 부동산 관련된 가계 부채가 느리게 늘어나면서 대신 성장률은 어느 순간 비슷한 비율로 견딜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되겠죠. 그때야 비로소 다시 소비가 늘어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이걸 장기적 성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부동산 딱 두 가지 시나리오밖에 없습니다. 현 정부가 이것을 시장에 맡겨서 지금이라도 맡겨서 부동산을 버블 붕괴를 크게 시켜서 그리고 빠르게 회복하는 전략을 쓸 거냐.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그리고 자본의 흐름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굉장히 많이 쌓인 것이 떨어지면서 중산층과 서민층이 저가에 집을 사게 해서 하는 뭐 이런 정책을 쓸 거냐. 근데 이제 그 정책을 선택하기도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은 수준의 실업을 양산시켜야 됩니다. 심지어는 그 실업이 양산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밀란이 일어나거나 그리고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체제에 대한 위협이 있겠죠. 더 나아가서 시진핑 정부가 3연임 4년임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가 되면 그 다음에 실물경기 침체도 몇 년 가거든요. 4년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야 되나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상황처럼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성장률이 5% 혹은 5%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계속 가는 그래서 중국의 어떤 그 장기적인 성장 추세가 낮아지는 저성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 부동산 위기가 우리나라에 미칠 파급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결국 우리나라는 뭐 파급력이 어느 정도냐 뭐 요거보다는 제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보는 경제적 어떤 혜택이 있죠.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도 하지만 내수에 가서도 팔죠. 중국의 경제가 좋아야 소비가 늘어나야 거기에 혜택을 보는데 소비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 대한 어떤 수출 혹은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했던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 순이익이 줄겠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계속해서 그렇게 경제가 안 좋아지면 결국은 중국 정부가 어쩌든지 간에
자국 기업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더 강화시키겠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게 반대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중국발 경제 위기에 대해서 되게 약간 불안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개인들은 이런 위기를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사실 중국발 경제 위기, 이거는 뭐 사실은 현재 당장으로서는 큰 크래시라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저성장. 이제 제가 내년에 전 세계 경제, 미국 경제가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럴 경우에 중국 경제 조금 어렵겠죠. 그런 파도 안에서 우리가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중국이라는 자체가 한국 경제의 어떤 큰 위험 요소로, 단일 요소로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 경제의 분위기와 함께 같이 가고 거기에 중국의 경제가 추가적인 충격을 좀 준다. 요 정도로 생각하고 중국 경제에 대한 어떤 그 단일적인 이슈가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를 보고 우리의 판단을 하지 마시고 전 세계 흐름, 경제를 먼저 보시고 거기에 그때 중국의 충격이 우리에게 조금 더 가중치를 좀 더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